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2019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치신 분들은 고생하셨고요. 만약에 시험을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출제된 경향을 잘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재정학을 공부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선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하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기출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역시 반복해서 출제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역시 기출을 잘 분석하자라는 게 사실 우리의 전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새로운 신경향 문제가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공기업과 관련된 얘기, 이거 재정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따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런 신경향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꼭 주로 나왔던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경향 패턴 보시고 잘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하라고 앞으로 계속 하에서 고득점 전략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난이도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한 것 같고 학원 게시판에도 보면은 재정학을 87.5, 9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는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라는 분들도 계신데 대신 회계학 같은 게 좀 어려웠잖아요. 내년에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회계학 같은 게 쉽고 재정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시고 꽈락을 면하면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고득점 되는 과목이 하나 있고 해서 합격하시는데 쌤 돼서 평균이 60점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해가지고 나 이렇게 짧게 공부했더니 재정학 고득점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시면은요 내년에는 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년에 2차 시험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난이도가 좀 평소 정도 수준으로 되거나 좀 어려우면은 또 재정학이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1차 합격의 관건은 재정학이다라는 거,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사회후생 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포인트는 그닥 어렵진 않은데 여기 공리주의부터 애킨슨, 롤즈, 평등주의 등등등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애킨슨, 그 다음 롤즈 사회후생함수,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이건 다 기본이고요.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로의 그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재 순서대로 문제 배열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책형 A형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 체계를 갖춘 사회후생 함수가 존재함을 입증했다? 아니요. 실증을 통해서 입증한 것도 아니고요.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자세한 해설은 다시 또 추후 설명드릴 것이고요. 여기서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가, 스타일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객관식 교재에 어디에 그 문제가 있는가 살짝만 같이 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여기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2012년 과거 기출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4번에 보시면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사회의 여러 가지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함의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실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1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후생경제학 제2정리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2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제1정리랑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재분배라든가 공평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도 또 약간 제1정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완전 경쟁이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정당화된다. 이거는 바로 무슨 정리냐면 제일 정리죠. 그래서 사실은 요 2번이 이렇게 틀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생 경제학 제일 정리, 제일 정리.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토픽별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어놨습니다. 객관식 재정학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토픽별로 공부하시는데 공부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정리와 무관한 것은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2정리와 관련해서 관련 없는 것은 이런 것들 잘 좀 체크하시죠. 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기 지문 중에 섞여가지고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공공재 역시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답은요, 뭐 이건가요? 네, 여기 보시면 답은요, 뭐 여기요, 1번에 해당하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런 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비배제성인데 소비자 한 명 추가적으로 소비에 사용되는 한계 비용,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제로다라는 거. 이건 늘상 얘기하는 거죠. 2013년 기출에도 보면 1번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뭐 새롭고 어려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과거 문제를 계속 재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보시면 이 클럽제도 나왔는데 3번에서 4번 클럽제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2번, 3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요거 잘 체크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은요. 4번은 공공재 관련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공공재 최적 생산량이 아니라 꽁도르세 방식에 의한 거예요. 투표제도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 여기 총 비용이 나와 있고 갑을병 3명의 수요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 최적 공공재 공급량인데 이게 투표 꽁도르세 방식, 약간 중위 투표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과거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패턴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총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3명의 소비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기출문제만 잘 보시면 모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로 이때는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 구하세요. 뭐 요거랑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뭐 패턴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4번 문제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3명 정도는 해야지 뭔가 비교하고 더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파레토 효율적인 생산량을요 구하고,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우리 객관식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다수결 원리로 사용하는 게 이제 중위 투표자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꽁도르세 방식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2010년에는 두 문제가 나왔으면 이번에는 그냥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다수결로 결정됐을 때 그거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도 사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공공재 수요 표출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요즘 또 추세 중에 하나가 고르세요 하면 모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두 고른 것은 이상하게 다 고르면 돼요. 회계사 문제도 그렇고 재정학도 그렇고요. 그냥 틀린 것 찾으세요. 아니면은 박스로 해가지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다 고르면 되는 걸로 요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 좀 볼게요. 수요 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인 목적, 파레토 효율적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클라크스에 관련된 거. 클라크스는 개인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게 우월 전략이냐 여부. 그리고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뭐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크 조세와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선호를 표출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뜩뜩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게 최선 우월 전략이냐 아니냐, 자신의 선호와 무관하게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뭐 해설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2017년에도 시험에 뭐 또 역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클라크세 수요 표출 메커니즘 해서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거, 뭐 정직하게 클라크세 뭐 균형 조건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자 6번 문제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누구나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송아지 구입 가격이 이렇게 있고 1년 후에 팔 수가 있는데 전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목 송아지 수와 개별, 그러니까 전체 이윤이 있고 개별 주민 입장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 함수는 우와 향하는 직선이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면 과거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그냥 버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 객관식 책에 나와 있는 41번 문제인데요. 총수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방목했을 때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마을 전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숫가 마을에 여기 보시면 43번은 1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총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랬을 때 마을 주민 전체 소득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몇 명이 종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잖아요. 예, 문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고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응용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풀 수도 없습니다.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반복하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제가 기출문제 해설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출제 경향을 미리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에 7번 볼까요? 자, 네 가구가 있는 마을에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공재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총편익과 뭐 총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라는 사람은 건널 필요 없고 나라는 사람, 다라는 사람, 라라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 총 건설 비용은 이렇게 있다. 공공재 최적 적정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동굴 문제죠. 네, 여기 보시면 각각의 한계 편익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있고 각각의 한계 편익과 관련한 또 동굴의 총 편익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26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있고 요거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각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건 한계 비용이니까 미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주 출제되는 공공재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외부성 관련된 거죠. 이것도 이제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경유와 관련된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부 효과를 상쇄하는 조세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경유 소비량 수준에서 이게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계 피해과 같은 크기만큼이 조세로 부과되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외부성과 관련된 얘기들 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뭐 이것도 쉽게 문제는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요. 32번에 나와 있는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계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 상류에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는데 한계 비용이 있고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요거 SMD라고 하죠. 그래서 소셜 마지널 데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계 피해기니까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되고 가격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텍스는 얼마 부과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업의 이윤극대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가 구하는 것인데요.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요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PMC 있죠? 그 다음에 SMD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릿속에 체크하셔가지고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가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보기 드문 5개가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딱 계산을 해 보시다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이게 예를 들면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이렇게 풀어가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푸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요. 33번 볼게요. 네, 강 상류에 가축을 기르는 축산 농가와 하류에 물고기 잡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자,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내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죠. 역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쯤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 모두 정답이 모두 고르시오 해가지고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보시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텍스를 부과하거나 오염 배출 물질을 허가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라든가 직접 규제할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예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공해가 발생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 해결책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앞에서 본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지금까지는 뭐 주로 하 문제가 많이 있네요. 자, 다음에 자, 외부 편익이 존재하는 경우 나타낸 것 중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걸 잘 보셔야죠. 이게 SMB고 여기 보시면은 PMB야. 여러분, 만약에 외부성이 없게 되면 SMB랑 PMB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편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에서 외부성이 발생한 거예요? 소비에서 외부성이 발생한 거예요? 네, 소비에서 외부성이 발생한 거예요. 자, 긍정적인 외부성입니까? 부정적인 외부성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사회적 한계 편익을 올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외부성이다 라고 보셔야죠. 이게 이렇게 더 커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체크하는 건데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이게 좀 운이 좋으면 잘못했는데 맞출 수도 있고 그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운이 좀 좋으셨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운을 극복하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시는 게 더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요거요. SMB랑 PMB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플러스 외부성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객관식으로 다 문제를 만들어 뒀습니다. 해설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넣어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나중에 기본 강의 때도 사용해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 이론만 따로 배우시게 되면은 그러면 아니 실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도 풀어드리는데 그 객관식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풀어드리고 좀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셀프로 풀어드리고 뭐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셀프로 풀어보세요 하는 것 중에서 좀 어렵거나 꼭 필요한 문제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영상은 아니고 이렇게 찍어서 올릴 테니까 아마 그렇게 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밴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2020년 뭐 예비 세무사인가 뭐 그렇게 아마 네이버 밴드에다 만들면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시면은 그러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영상 같은 거 만들면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강의를 링크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표자들의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이제 뭐 다 보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다 없으니까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보다 방식이라든가 점수라든가 투표 거래도 표교환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4번 객관식에 있는데 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보시면 선호의 강도라든가 뭐 점수 투표제 선호를 반영한다 이런 것들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거 보시면 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의 기출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자세하죠? 요거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번 우리 13번이죠.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스카넨 모형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그빌레인저 모형 뭐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보시면은 밑에 자주 출제되어 있습니다. 공공선택과 관련한 니스카넨 모형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미그빌레인저 모형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우리 그 실전 재정학에 제가 기출문제를 나중에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몰아서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해설에는 이렇게 무조건 한 바닥에 해설을 하나씩 넣자 해서 핵심 체크를 넣고요. 문제 해설 넣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객관식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요런 핵심 체크가 좀 빠져 있죠. 한번 여러분 학원이나 서점에서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니스카넨 모형에 대한 뭐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니스카는 여기 보시면 1급 가격차별 독점자와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요게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가격 수능자와 같이 행동한다? 아니요. 1급 가격 독점자라니까.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소득 분배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이거는 소득의 불평등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5분위 분배율과 10분위 분배율, 또 지니 계수, 그리고 애킨슨 지수
그리고 오브니 분배율에 대한 얘기, 로렌츠 곡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뭐 난이도 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 지표 같은 거 뭐 2011년뿐만 아니라 계속 나왔습니다.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을 계산하세요. 지니계수, 뭐 달튼 지수,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자, 부의소득세제에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객관식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부의소득세가 어떤 거라고요? 예, 선형누진세예요. 선형누진세. 그래서 여기 부의소득세와 관련된 언제 조세 마이너스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소득세 선형누진세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이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조세니까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 나와 있고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부의소득세는 일정 소득 미만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소득 자기가 번 게 미만이 되면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보조금의 크기고 그걸 나타내는 게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비교해 보시죠. 그래서 기초수당이 얼마일 때 얼마가 되고 블러블러 이렇게 특징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쉬운 문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또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음해소득세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역시 계산 문제로 대입해가지고 뭐 B가 클수록 뭐 T가 인하될수록 보조금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런 문제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분배 효과 같은 거는 M이 바로 내가 만약에 스스로 번 소득이 없으면 이게 클수록 공평성, 재분배 효과 커진다. 그리고 T라는 게 뭐 세율이잖아. 그래서 근로의욕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문제, 뭐 쉬운 문제입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로장려세제는 사람들한테 저소득계층한테 도와주게 되면 아예 일할 의사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아예 일할 의사가 떨어지니까 너 일을 해야지, 근로장려입니다. 해야지 오히려 너는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효과랑 소비효과가 그 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증구간, 점감구간, 평탄구간 해가지고 대체효과, 소비효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좀 싱겁게 여기 보시면은 소득효과 없이 소득효과가 왜 없습니까? 당연히 소득효과는 전부 다 있게 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아무튼 그러한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17번 봅시다. 자,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4대 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근로장려세제 나와 있고 국민기초생활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밑에 객관식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기출문제긴 한데요. 사회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이 이제 기여의 원칙하고 아니면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원칙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도와주는 방법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죠. 네, 자 다음에 18번 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역선택은 해결할 수 있는데 도덕적 해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부 효과라든가 온정주의라든가 역선택 1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이거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보세요. 고용보험제도를 여기 보시면 보험료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서 이렇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은 게 발생한다라는 게 과거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도 보시면 2012년 16년에 사적 여러 가지 보험제도와 달리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생한다니까 2번은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틀리게 하는 지문을 틀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장 가셨는데 이게 또 뭘까? 외부 효과? 온정적 주의?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왜 답이 되는가 그 포인트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19번 봅시다.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총수요 관리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와 실업보험제도 관련된 거 있고 블러블러 나와 있죠.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와 관련된 것인데 네, 이렇게요. 자, 여기
자동 안정화 장치를 갖는 재정 장치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실업수당이라든가 초과 누진세 이 두 가지가 해당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거의 경제적인 효과, 우리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유효 수요가 부족할 때 그거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 경기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설도 이렇게 자세히 있는데 여기선 그냥 우선 설명은 간략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립 방식, 부과 방식 등등 우리나라는 약간 적립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다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018년도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적립 방식이 아닌 이걸 틀리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제에서 답을 틀리게 하는 것은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좀 틀리게 했던 거를 중요하게 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16세 이상 60세 이건가? 별도의 연금제도 이건가? 동시가입할 수 있나? 이런 거에 포인트가 있진 않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잘 좀 체크하시고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제도가 저축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셨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1번 봅시다. 21번은 공공경비 팽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박스로 나오는데 2012년에도 박스에 여기 위에 밑에 비교해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이런 거 뭐야 옛날에 뭐 피콕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를 피코크 이렇게 바꾼 거 정도? 니은디귿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부캐는 똑같잖아요. 미음 부캐는 거의 똑같고요. 보물도 똑같고. 자, 이게 뭘 상징합니까? 지금의 기출문제는 과거 최근 5년간 기출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해설을 좀 자세하게 찍었거든요. 물론 그게 다 되면 조금 한 2, 3년 더 가서 보셔도 되는데 5개년 기출문제만 잘 하셔도 몇 문제? 그렇죠. 40문제니까 200문제예요. 그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기출문제에 포인트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기출문제 포인트에 맞추지 않고 시험에 안 나오는 뭐 또 이렇게 하는 것만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답답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비용 편익의 이론적 근거가 뭐라고요? 네, 이론적 근거는 여기 보시면 파레토의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보상의 원리 기준이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기 사업이 유리하다, 뭐하다라는 거 이거요. 기출문제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에 걸쳐서 타당성이 낮아진다.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건가? 아무튼 이렇게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23번 볼게요. 공채 관련된 거예요. 공채 관련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전학파는 아예 공채 관련된 거 정부가 개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케인즈라든가 등등등 이런 건데 이용시 지불 원칙 아니요, 여러분. 국공채 관련해서는 무조건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시험 문제 매번 출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거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공채를 우리가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드를 뭐라고 본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텍스로 보게 되니까 텍스와 공채는 같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총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가 채무와 관련된 재정 적자, 공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전학파는 그냥 개입하는 거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문제도 역시 한 페이지에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제가 이렇게 정리했을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리카르도 대등 정리에서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의 지출이 민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24번 요게 이제 좀 참신하게 나온 공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재정학책을 쓰면서 제목 자체를 공기업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 및 공기업 이제 재정학책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냥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혹시 출제 가능성이 있거나 예상되는 거는 글쎄 뭐 요것 때문에 재정학이 고득점 못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제가 추가적인 최신 내용을 좀 집어넣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안타깝게 적중을 못했다 할 수 있어요. 못한 게 아니고 할래다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빼긴 했는데 아무튼 요거는 뭐 상식으로 푸시면 좀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나 요거는 빼주시고요. 다음에 25번 볼게요.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공공요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 체증 하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 이렇게 맞추게 되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부터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에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효율적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쵸? 로스가 발생한다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방식들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해설 이렇게 뭐 자세하게 있죠. 뭐 이부요금제라든가 램지 가격 설정 같은 것도 이 자연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네, 그런 경우를요. 네, 이렇게 그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우치의 분권화 정리랑 티브 모형 그게 바로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 분권화죠. 그래서 언제나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야, 지방이 우월하냐 아니면은 중앙이 우월하냐 그게 출제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방 분권화에 대한 얘기가 많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셨으면 우리가 뭐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해설 자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설이 이렇게 자세하고 풍부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27문제, 6문제 정도가 우리가 보통 조세가 아닌 파트가 나오고요. 15문제, 옛날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15문제 정도, 13문제 정도가 텍스 조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제 공평한 과세 원칙이 무엇인가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편익의 원칙이 있고 또 하나 능력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등이세 원칙 요거 보시면은 늘상 소득 탄력성 1보다 큰 경우에 누진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매번 제가 모의고사에도 내는데 이번에도 냈어요. 저기 모의고사 해설 강의 보면은 어떤 문제를 제가 틀리게 할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거를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제가 오류라고 막 써놨잖아요. 질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신 분들은 요거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커야지 누진 과세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억이 더 잘 남아가지고 잘 풀리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쉬운 문제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절대적 균등 희생설에 따랐을 때 보면은 언제 누진적이 됩니까? 1보다 클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원칙, 편익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해설 되게 자세하게 넣어놨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야 될 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객관식이라든가 실전 재정학에 다 이렇게 해설을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에 28번 볼게요. 조세 부과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에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평가 기준으로 할까 그 고민입니다. 소득, 소비, 뭐를 할까, 재산을 할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요 우선 소득을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도 반영할 수 있어서 정확한 경제적 능력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경제적 능력의 평가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하시면 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29번 보시면 역시 조세의 공평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어요. 수평적 공평성은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조세 부담도 똑같아야 되고 다른 능력을 지닌 사람은 다르게 봐야 된다 등등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 역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로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0번 문제 보시면은요. 누진조세 제도 나와 있습니다. 누진세율 하는 거 나와 있죠. 역시 문제가 좀 편익의 원칙에 따랐을 때 요거요. 또 나왔네. 그래서 요거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일었을 때 누진세 이게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전국 모의고사 제가 출제했는데 요거 제가 잘못해가지고 요 빨간 색깔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1보다 큰 경우에 누진세가 된다라는 거 그 원리요.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소비를 대리 변수로 할 때 능력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까지 한다. 이게 앞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죠? 이번에 모의고사 출제된 건데 뭐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그대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해설 나와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누진세랑 비선형 누진세 나와 있습니다. 누진세라는 건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게 바로 누진세죠. 그래서 이 선형이라는 건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거예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형 누진세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한계 세율은 요거죠. 한계 세율은 일정한데 그래서 선형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래서 선형 되는 것이고, 자, 누진세다라는 누진적이다라는 거는 평균 세율이 증가합니다.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진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어느 게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 3번에 보시면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 선형 누진세에서 평균 세율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2번 목적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적세에는 종합부동산세이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목적세가 어떤 게 포함되는가 여기 보시면 네, 목적세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요. 목적세 이렇게 나와 있고, 목적세는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거 다 교과서에서 우리가 다시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3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생산물 한 단위당 300원의 세금이 부과됐대. 그랬을 때 300원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세금 내게? 이거요. 이것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잘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보시죠. 요건 독점 기업으로 해놨습니다. 독점 기업이 이렇게 있을 때 80원의 종량세 중에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가격 오르는 만큼 소비자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문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을 때 이 경우는 좀 더 어려워요. 25%의 종가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부담하니? 이 그림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25%의 종가세를 부과했을 때 판매량은 50이고 가격이 50이었다. 한계 비용이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 조세 수입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까지도 응용해서 세트로 푸시면 이런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34번 문제 볼게요.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과부담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어떤 민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여러분, 세율이 크게 되면은 조세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닐 수 있죠. 레포곡선 생각나시죠? 그리고 탄력성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보상 수요로 측정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초과 부담을 나타내려면 보상 수요를 사용해야 되고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여기다 해놨는데, 초과 부담의 결정 요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잘 보시고, 초과 부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중 올바른 것들 여기 세율에 비례하고 제곱에 비례하고 블러블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35번. 자, 최종 물품세예요. 최종 물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램지 규칙과 콜렛-헤이그 규칙. 이게 램지 규칙이 역탄력성 규칙하고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출문제 램지 규칙과 콜렛-헤이그 규칙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램지 규칙, 역탄력성 법칙 그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6번 볼게요. 알링햄 샌드머 모형, 탈세 모형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대 소득 극대화인데 요즘 기대 효용 극대화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좀 더 어렵게 우리 해설책에서는 해설이 돼 있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대체 효과는 무슨 효과? 예, 순수한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푸시면 돼. 세율 인상이 되면 한계 세율이 한계 편익이 올라가니까 탈세를 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링행 샌드머 모형 해가지고 세율이 상승하게 되면 탈세 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요거는 작년 모의고사인데 그걸 우리 교재에 집어넣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탈세와 관련된 얘기 알링햄 샌드머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객관식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보시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에 자, 소득세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선형 누진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우리 소득세에서는 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가?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된 기출문제도 자주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 요거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밀러 모딜리아니 정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정 뭐 최고 세율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건 기본 세율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거요. 인플레이션이 부과되면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가 포인트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출제 포인트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박스로 넣어놨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는 아니고 굵게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법인세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도 보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거기다가 뭐 선입선출법까지 이제 원래는 다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요. 인플레이션이 하게 되면 법인세의 법인의 실제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요거 잘 체크하시면 여기서 문제를 틀리게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출제되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39번. 근로소득세 초과부담과 관련된 거.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과부담 파트에 넣을까 했었는데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한테 어떤 초과부담을 발생시킵니다. 역시 보상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요거 공식까지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요거 보시면 요거를 잘 체크하셔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조세 수입 어떻게 되는가 늘상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그 문제에 맞춰서 해설을 다시 해서 올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40번 문제 볼게요. 40번은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설명. 여러분, 기업이 어떤 투자를 촉진하는 거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한계 실효세율 요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신고전환파 투자 이론, 토빈의 큐 이런 거 정도랑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 이런 것들 늘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빈의 큐 여기 보면 혹시 그 용어를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투자를 언제 촉진합니까? 여기 법인의 한계 실효세율이 마이너스일 때 촉진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해설이 이렇게 자세하잖아요. 자세하고 한계 실효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인하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기출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은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말 그대로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은 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출 5개년 추록을 하나 만들었고요. 5개년 추록을 만들었고 요거 이전 단계 베이스가 되는 게 실전 재정학입니다. 그래서 그 박한재 교수님하고 같이 모의고사 문제도 2문제 나와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한 4개년 이렇게 있나? 그래서 최근 5개년하고 합치게 되면 거의 10개년 되는 거니까 요거 잘 엄청나게 자세한 해설이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역시 계산 문제를 좀 잘 집중을 하세요. 계산 문제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언제나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공공재를 비롯한 그거 나오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점령을 하시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계산 문제는 포기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 열심히 반복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쉽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신 경향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공기업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책에 넣을까 모의고사에 넣을까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들도 재정학 책을 보면서 제가 출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요거 한 문제 정도는 그냥 감각으로 찍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이번에 2019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한 해설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